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둘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거든요.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한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거고 저만 고생하고 산 것도 아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만큼은 고생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일찍 두 집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간 후에 자라오면서 제대로 얼굴 한번 본 적도 용돈 한번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대부분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눈에 핏발을 서 악을 쓰던 그런 모습들 뿐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험악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였고 말이죠.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사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보다 더하고 사셨었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남의 집 살림도 살고 뭐 그러셨어요.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저나 남동생은 식당에서 엄마가 남는 음식을 싸오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도시락을 싸가며 그렇게 자랐어요. 그 문제로 왕따도 당했었습니다. 김희정 도시락. 자기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잖아. 뭐야? 고지야? 남이 남긴 음식 버린 음식을 맨날 먹는 거네. 비도 좋다 좋아.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걸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은 내 죄도 아닌데 나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죄인 것 같고 너무 부끄럽고 죽고 싶고 그런 기분 말입니다. 어느 날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거기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죽고 나면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냥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와중에도 저를 괴롭히던 동창들은 끝까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 거야,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니들 때문에 죽을 생각했다가 죽느니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야. 나는 언젠가 니들보다 꼭 성공할 테니까 두고 봐. 제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네가? 거리며 비웃던 그 친구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마음에 콕하고 박혀있네요.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끔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쉬운 일이라는 건 없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돈을 조금만 모으려고 하면 남동생이 사고를 쳤고 또 조금 모으려고 하면 엄마가 아팠습니다. 목돈 몇 번을 그렇게 쓰고 나니 제 통장에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을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했는데 고작 그 정도의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 나는 평생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과 희망 같은 것을 완전히 잊어가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에는 그냥 크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알려진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말 그대로 평범한 남자였어요. 집안도 평범했고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평범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유난인 분이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라도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는 결사 반대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다 참았어요. 이런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어? 애비 없는 것들은 티가 나는 법이라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너는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애를 만난 거니? 나는 그걸 모르겠다.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괴롭히던 동창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서 그게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말이죠. 아, 나는 평생 어디를 가나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한스럽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을 들어가며 그래도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이라고는 없고 줏대도 없고 멍청한 남편이 왜 그렇게 저와의 결혼만은 포기를 못했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직감 같은 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같이 대책 없고 의지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인간 옆에는 야물딱진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직감 말이죠. 저는 그거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학대 아닌 학대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그저 방치하고 방관할 뿐 그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이가 갈려요. 툭 하면 저를 불러내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며 막말이라는 막말은 다 시키던 시어머니와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알면서 방치만 하던 남편이 말이죠. 제가 딸아이를 가졌을 무렵에 남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뒀습니다. 아니 잘린 거죠. 사실 알고 봤더니 그 회사도 시아버지의 인맥으로 간 회사였더라고요. 본인이 하도 집에서 놀고 먹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시아버지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꽂아준 회사라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잘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을 그렇게 못해서 잘려? 아니,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긴 뭘 한다고 해? 맨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점심시간이라고 한 번 나가면 2~3시간씩 안 들어오고 마감 기한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서 동료들이 네 일까지 다 알아서 하느라 너 좀 제발 잘라달라고 빌려왔다던데. 뭘 그런 말까지. 너 같은 새끼를 아들이라고. 아이고,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실 저도 남편과 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저렇게 모든 걸 다 귀찮아하고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용케 회사 생활은 잘하나 보네. 그래도 자리 가려가며 일을 해야 할 때는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집이랑 똑같았던 거죠. 그 이후로 남편은 쭉 백수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개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아니라고. 이제 방금 컴퓨터 켰다고. 방금 켠 컴퓨터가 이렇게 뜨거워?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나가. 너 때문에 지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한다고 밤을 새고 밥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붙어서 게임만 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말이죠. 그 시기에 시어머니의 막말과 괴롭힘은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생각해도 답도 없는 본인 아들을 이렇게 거둬주고 먹이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본인 차지가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하루가 멀다고 남편과 다퉜지만 별다른 소득이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게임만 하느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 가게 접을 건데 자기가 이 가게 맡아서 해볼래? 제가 다니던 식당의 사장님이 해외로 이민하게 되었다고 가게를 이어받아서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 자리가 몫이 나쁘지 않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들도 꽤 있는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맡아서 하면 그래도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만큼은 벌지 않을까 하는 자신 아닌 자신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간 모아온 돈 조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권리금을 드리고 그 식당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어디서 사주를 보고 와서는 그런 건 남편 명의로 해야 반성한다고 우기길래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생각보다 아주 잘 풀렸어요. 원래 제가 일하던 식당이라 맛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단골 손님들이 계속 오기도 했지만 그 뒤에 새로 개발한 메뉴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고 먹방을 찍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영상을 찍어가고 그런 뒤로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을 어엿한 사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학을 나왔고 여기저기 사업차 계약할 일이 생겨도 저보다 잘할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을 하는 게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일을 큰 문제 없이 했습니다. 대기업과 손을 잡고 밀키트를 만든 게 대박이 나면서부터는 남편도 사업에 점점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았고요. 이러나 저러나 이런 식으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만 보면 은인이라고 우리 집안에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100절 정도 하셨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탐탁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수한테 분점 하나 줘라. 혜수는 신우이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남편보다는 나았지만 그다지 막 대책 있는 타입은 아니기는 했거든요. 직장이 질린다고 금방금방 그만두고 돈을 벌어도 모으지 않고 다 쓰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벌이에 맞지 않는 명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말이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왜? 저희 분점은 완전 교육 확실하게 받고 성실한 분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다 따져본 뒤에 까다롭게 주기로 유명하고 또 그래서 맛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어서 분점이랑 맛 차이가 없이 맛있다고 유명한 건데 아가씨는 성실한 타입은 아니시잖아요. 분점을 2개 냈었는데 그 분점들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자기 딸에게 분점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우이의 성향을 잘 아는 저로서는 분점을 맡겼다가는 식당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해수도 하면 열심히 해. 그리고 가족이고 신우인데 그것도 하나 못해줘?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도 하나 없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성공시킨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단물만 쏙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훤히 보여서 말입니다. 진짜 못해주겠다는 게냐? 요즘 같은 시대에 평판이나 리뷰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깐깐하게 분점 주기로 유명한 곳에서 그렇게 막 주면 다른 사장님들이나 또 믿고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도 해가 될 것 같고요. 못해드려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인정도 없다는 둥, 성공하더니 거만해졌다는 둥, 네가 지금 주제도 모르고 어쩌고 하는 막말을 해대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시댁에는 분점 같은 걸 주지 않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혜수가 한번 잘 해보겠대. 당신애까지 이야기해? 나한테 언니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잘 해보겠대. 한 번만 믿어봐 주자. 지켜보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게 해도 되는 거잖아. 당신은 당신 동생을 그렇게 몰라? 그걸 시켜봐야 아냐고. 제 그 말에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본인 동생의 성격이나 태도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인도 요즘은 귀찮음이 다시 시작되었는지 슬슬 일을 안 나가고 있던 차였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당신이 이렇게 속 편하게 돈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는 건 다 내 식당이 잘 풀려서 그런 거라는 거 잊지 마. 그거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니까 내가 계속 잘 돼야 당신한테도 좋은 거라고.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솔직히 자존심이 조금 상하라고 한 말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기는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본인을 사장님 소리 듣게 만들어준 것도 저고,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저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 마. 나도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남편은 자기 동생과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나 곤란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나 시누이 그리고 남편도 별말이 없길래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었지만요. 그러는 사이 식당 연 매출이 30억이 되었어요. 뭐 순수하게 식당에서만 매출을 잡은 건 아니었고 분점과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것도 다 합쳐진 매출이기는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이제 성공했다고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어딘가 뭉클해졌던 날이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해라. 네? 너무나 뜬금없는 그 말에 되려 제가 당황해서 바로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단호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되물었습니다. 왜요? 너같이 이렇게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아가씨 분점 문제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 식당 잘 풀리자마자 나나 내 아들 무시했잖니. 나는 이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 말에서 시어머니의 속셈이 너무나 훤히 보였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어차피 식당은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식당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거고 너는 그간 번 돈 재산 분할만 해서 나가. 알겠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런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보나마나 며느리가 성공하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어쩌고 했겠죠. 그러다 주변에서 어차피 식당도 다 아들 명인데 며느리 쫓아내면 되지 않냐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만 없으면 그 수익이 다 자기네들 것이 될 수 있는데 하고 말이죠. 도장 찍고 나가. 이거 애비하고도 이야기 되신 거예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픽 하고 비웃더군요. 그리고는 굉장히 당당한 표정과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조금 의외였고 충격이었고 상처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랑 이야기도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니? 애비도 너랑 같이 살기 싫다니까 당장 도장 찍어.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언제 짐을 싸서 언제 나갔는지 집에 없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너랑 안 살고 싶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 같은 거 말입니다. 단순히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내가 자신을 무시해서나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단번에 납득이 되더군요. 바람이 난 겁니다. 자기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여자랑 말이죠. 대충 봐도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많은 것 같고 사장님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맛에 남편을 만나는 것 같기는 했지만요. 저는 그 증거들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랑 안 살고 싶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남편은 제가 내민 사진들을 보고 놀라기는 하더군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짓을 할 정도의 인간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저도 꽤 충격을 받았고 또 배신감을 느꼈어요. 얘 아니었어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웃기시네.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니? 위자료 줄게. 주면 되잖아. 너 돈 많아? 그 질문에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참으려 해봐도 입으로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게 다 네 돈인 것 같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게 내 돈이지 뭔데? 그래, 이혼하자. 누가 뭐 겁나니? 제가 그렇게 쉽게 대답하자 오히려 남편이 상당히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바로 이혼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랬겠죠.
식당을 쉽게 놓고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요? 정말 이혼해 줄 거야? 그래. 이혼해. 내일 바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내가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해줄게. 그리고 양육비도 섭섭하지 않게 다달이 꼭 보낼게. 남편은 신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각자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웃겼거든요. 다음날 제가 보낸 서류에 남편은 바로 도장을 찍어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바로 접수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굉장히 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미래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은 아마 그들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원래 가졌다가 빼앗기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차라리 갖지 못했던 게 더 나은 거라는 걸 아마 그때의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서 바로 식당과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식당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혼도 하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저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해왔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고 무엇보다 이거에 사인하면 돼?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둔 것이 영 찝찝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류를 하나 받아둔 게 있었거든요. 식당의 지분은 제 앞으로 100% 해둔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그걸 잊고 있었던 듯 했고 말이죠. 상호도 제가 제 앞으로 이미 저작권 신청을 해둔 상태였고 제가 개발한 메뉴에 대한 특허권도 애초에 등록을 다 해뒀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검정고시를 쳤다는 것으로 매번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런 방면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했습니다. 가게의 상호를 바꿔야 하고 제가 개발한 그 메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인 서류가 날아갔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굉장히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글 못 읽어? 너 그 상호 쓰면 안 되고 그 메뉴도 팔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내가 이미 예전역에 다 상호도 등록하고 특허도 다 내놔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했다고? 내가 너한테 왜 말해야 하는데? 어차피 내가 다 한 건데. 지금 그 식당의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어서 매출이 정말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식당 아주머니를 바꾸느니 인테리어를 바꾸느니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 지분이 내가 100이거든. 그래서 너 버는 족족 일정 금액 이상 줘야 돼. 그것도 조만간 서류 날아갈 거야. 야. 뭐, 왜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움찔하기는 하더군요. 다 안 내놓으면 내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범죄자 되고 싶지 않으면 상호명도 바꾸고 그 메뉴도 내려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 망하게 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미리 알아본 그 옆에 다른 자리에 똑같은 상호의 식당을 냈어요. 당연히 맛도 그대로고 원조인 제 식당에는 사람이 미어터졌고 남편의 그 식당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주력이 되는 그 메뉴를 끝까지 내리지 않았지만 맛이 없어져서 이미 내린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 편이 나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원래 밀키트를 하던 곳도 저와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연간 30억이던 매출이 2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새로 오픈한 제 명의의 그 가게가 말이죠. 그리고 저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분개하며 식당에 찾아와서 지랄을 떨기도 했지만 경찰이 몇 번 출동했고 그게 소송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지는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남편이 그 어린 여자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가방과 옷을 사줄 수 없게 된 남편이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나가보니까 정말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 응?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그래, 애 생각도 해라.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거기서 분노가 확 차올랐던 것 같아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제가 가지고 이룬 걸 다 벗겨먹어 내쫓으려 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망하고 제가 다시 성공하니까 인제 와서 이런다고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 걸 기대하고 하는 말은 아니죠, 설마.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랑 나랑 이혼했는데 내가 왜 네 여보냐고.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어머님이랑 그간의 정이 어딨어요? 그간의 미움이나 원망이면 몰라도. 더 이상 그들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뻔했다니까요. 몇 번을 더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잡는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회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이죠. 물론 곤히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보고서는 그 생각을 접었지만요. 등신 같고 미워 죽겠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저 아이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더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식당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적자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법원에서 저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이 나온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다시는 너한테 다시 합치라는 둥 하는 소리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이 배상금만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돈보다도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게 더 컸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물론 말로만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냈어요. 다시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고 귀찮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식당은 나날이 더 잘 됐습니다. 메뉴 하나를 더 개발했는데 그것마저 대박이 났거든요.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때쯤 들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시댁 주변이라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거지 뭐. 당장 눈앞의 이득 때문에 저런 보물 같은 며느리를 놓치다니. 나 같아도 병이 올만하긴 해. 지금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아깝겠어. 병 났대? 화병인지 뭔지 나서 알아 누웠다잖아. 이 근처로는 지나도 안 간대. 아까워서 눈물 난다고. 하긴 아들이 그러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딸내미는 또 이번에 카드빚 엄청나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명품 산다고 수천만 원인가를 긁고 못 갚아서. 으이그. 그런 집에 그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으면 어와둥둥은 못할 망정 자기 손으로 쫓아냈으니 병날만 하긴 해. 남편은 또다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느라 정신이 팔린 상태인 것 같았고 시누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 집안의 미래는 너무 빤하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어지면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며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사업이 계속 잘 되기는 했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은 사람 하나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오랜만이구나.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식당으로 바로 찾아와서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 순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워낙 얼굴을 안 보고 산 지 오래이기도 했지만 정말 저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얼굴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하고 보니 아버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또 얼굴이 생각이 나기는 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한테 어쩐 일이냐니? 그냥 자식 보고 싶어서 온 거지. 그걸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상했던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뻔해서 오히려 별로 상처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돈 좀 빌려다오. 어디서 들었겠죠. 딸내미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단번에 찾아온 거 보면 사전에 조사도 했을 거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 찾아온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 속에 너무나도 훤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썩어나서 버리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아버지한테는 안 드려요. 뭐? 그게 지금 애비한테 할 소리야? 애비? 지금 애비라고 하셨어요? 대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한 게 뭐가 있다고 인제 와서 애비 대접받고 싶어 하세요? 그 얼굴을 어떻게 당당하게 들고 저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시느냐고요. 아, 그 정도는 뻔뻔해야 두 집 살림을 차리나? 뭐라고 이년이? 아버지는 그대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지 아버지는 굉장히 당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로 엄마가 와서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쌍욕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어떻게 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지가 버리고 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애들 자라는 동안 용돈 한 번은커녕 얼굴 한 번 보러 온 적도 없는 인간이 낳았으면 다 부모야?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덜 했으면 어쩔 건데. 왜? 버린 자식이 돈 좀 번다고 하니 어디 한번 비벼볼까 싶었어? 어? 네가 사람 새끼냐? 어? 그러고 어떻게 네가 버린 자식을 때려? 엄마의 말을 듣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한 경찰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혼자 욕을 내뱉고서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래도 쪽팔린 줄 알기는 아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내가 안다. 이러고 포기할 양반이 절대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걱정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별별 사람들이 다 꼬인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온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양반한테 절대 돈 같은 거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내가 미쳤어? 절대 안 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저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오면 어쩌냐고 하는 걱정 말이죠. 저는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한 번만 돈을 주고 치울 수 있다면 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날 집에 우편물 하나가 꽂혀 있어서 확인하니 동창의 초대장이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 집으로 날아온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자퇴를 해서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 학교 졸업생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출신 학교들을 알아보고서는 동창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그 초대장을 치워뒀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궁금하지 않아? 너 성공한 거. 그때 걔들이 보면 어떤 얼굴을 할지. 그 친구는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친해진 친구였는데 최근에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걔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얼굴을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니들보다 성공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었던 그 얼굴들이 확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 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니 그럴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너는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아니잖아. 그니까 자퇴한 애가 어떻게 동창회를 와. 초대장 받은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 만하긴 했어요. 저는 졸업생이 아닌 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로도 놀란 듯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쇼핑하거나 명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비싼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함께 일하는 그 친구와 함께 동창회 나를 위해 쇼핑을 했었어요. 비싼 가방과 옷을 사면서 이렇게 작고 조그만 것들이 뭐가 이렇게 비싼가 했지만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제 너도 법만큼 좀 써. 너무 그래도 사람들이 욕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샀었습니다. 그런 비싼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아침 일찍 샵에 가서 머리와 화장을 하고 왔으니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랄만 하긴 했어요. 한 친구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러더군요. 너 이거 다 빌린 거지? 요즘은 이런 거 렌탈해 주는 거 얼마나 하냐?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빌려서 입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그리고 가난해서 놀림을 받았던 친구가 그런 명품을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했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어요. 내 건데? 제 그 말에 동창들이 다 같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말도 안 된다는 듯 말입니다. 그걸 누가 믿어? 야, 우리 앞에서 기 안 죽으려고 애쓴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얘가 참 없어 보이는 건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없는 걸 인정하고 좀 짜져 있어. 이렇게 나대니까 너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야. 네가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저를 앞에 두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막 내뱉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동창회를 주최하고 저에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인 동창회 임원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서는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말입니다. 어머, 김희정 씨죠? 이렇게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초대장 보내주신 분이신가요? 네, 저희 학교 나오셨다고 전해 듣고서는 제가 얼른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생도 아닌데요.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저희 학교 출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학교를 빛내는 건데요. 저와 그 임원의 이야기를 앞에 동창들이 연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되물었어요. 성공?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임원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시잖아요. 이번에 밀키트 또 대박나서 돈방석에 앉게 되셨다고 말들이 많은데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들은 동창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새빨개지게 달아올랐고 누군가는 인상을 쓰고 작게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테고 자존심도 상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런 얼굴들을 보며 지난날 죽을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 잊혀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테니 그래도 참고 살아봐라 라고 과거에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혹시 명함 하나 줄 수 있어? 나 거기 밀키트 먹어봤는데 그게 너희 회사 거였구나. 대표라니 정말 멋지다. 그러게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인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창들을 가만히 보다가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주범들이나 다름없었던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반드시 니들보다 성공할 거라고. 그런 제 말에 한 명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한 명은 자리를 피하더군요. 10년, 아니 20년 묵은 체중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잘 나왔다고 말이죠. 한번 잘 보이려고 여기저기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정말 내가 성공했구나. 그리고 성공해서 너무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만큼 강렬하게 그런 생각이 든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성공을 유지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동력이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아버지다 남편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아직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예상대로. 그래도 세상에 너를 낳아준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 네. 10원 한 푼 드릴 생각 없으니 돌아가세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런 불효녀를 봤나. 지 아버지한테 돈 한 푼 못 준다네요. 아버지 타령하실 거였으면 저 7살 때 두 집 살림 차려서 엄마고 저고 동생이고 다 버리고 나가셨으면 안 되죠. 저 부끄러우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저도 지지 않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 아버지를 돌아가게 만든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아버지와 산다는 그 여자도 찾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좀 주고 끝내요. 대체 어떤 생각이면 저를 찾아올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긴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유부남이랑 살림도 차리는 건가? 아니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른이셨어요? 저는 너무 어른같이 안 구셔서 어른이 아닌 줄 알았네요. 매번 올 때마다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쫓겨나듯 가면서도 돈이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인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게 이제는 짜증을 넘어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하다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물론 아버지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내가 왜 네 여보냐니까?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왜? 내 돈으로 유세 떨고 다니면서 게임이나 하고 여자나 만나고 그러고 살던 시절이 그리워? 내가 미쳤니? 그 짓을 또 하게? 나도 정신 차렸어. 네가 정신 차렸다는 말을 누가 믿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렸으면 네가 네 살 길 찾아서 스스로 나서야지. 이렇게 전 부인한테 연락해서 그것도 지가 잘못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하자고 한 전 부인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안 부려. 사실 그때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서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구석으로 몰리니 더더욱 앞뒤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식당을 염탐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야. 그 차림으로요? 누가 봐도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한껏 가린 차림으로 그런 말을 하면 세상 그 어느 누가 믿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또다시 제 손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그냥 그놈의 자식 거둬주면 안 되겠니?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술만 퍼먹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진짜 죽겠어. 그렇게 답도 없는 자식을 제가 왜 거둬요? 무슨 봉사활동해요? 네 딸 애비잖니. 죄송한데 저희 딸은 아빠랑 같이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제 자식 핑계 그만 대세요. 그냥 어머니가 치워버리고 싶고 아까워서 이런 거면서. 사실 저는 전 남편이고 전 시어머니고 그리고 아버지고 간에 평생 떼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양심도 없고 또 태도도 손바닥 뒤집듯 잘 뒤집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화도 별로 안 나요.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 뿐 말입니다. 그렇다고 도와줄 건 절대 아니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속이 시원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할 걸로 생각해요. 저들이 죽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긴 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보란듯 성공해서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 생각하면 말이죠.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업보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처럼 나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요. 제 성공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아마 내내 불행할 거예요. 원래도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저를 보면서 계속 더더욱 불행해지겠죠. 한 번도 자기 것이었던 적 없지만 그래도 한때 지을 수 있었던 부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도 헛꿈을 꾸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행할 거고 동창들도 때때로 제가 생각이 나면 부끄럽고 또 부러워질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돌아보며 화도 났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털어낸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속이 시원해요. 길다면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에는 처음 글을 남겨보네요.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분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픈 건 병의 경과라도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참 지켜보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덩달아 많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에게 있어선 너무나 중요했던 일이니만큼 그간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힘겨운 일들과 그 극복 과정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처형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고 그래서 동서와도 참 친형제처럼 우애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나 동서는 같은 남자들끼리라 성격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사이가 참 돈독했죠. 아내는 성격이 밝고 시원시원한 데 비해 처형은 사람이 좀 사근사근한 분입니다. 자매가 성격도 잘하는 것도 달라서 한 동네에 살며 의지가 많이 되었죠. 이를테면 요리 같은 건 아내가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물어보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처형네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니 가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남자들끼리도 평소에 맥주 한잔 하기도 만만하고 하니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로 아내랑 싸운 날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다 보니 각자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두 부부가 한 동네에서 참 재미있게 잘 살았는데 동서가 출장을 갔다 올라오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조될 때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뇌를 너무 다쳐서 결국 보름을 조금 넘기고는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 하는 내내 처형 울음소리를 듣자니 참 저도 가슴이 답답해서 못 버티겠더군요. 저라도 좀 옆에서 의연하게 도우려고 했는데 워낙에 사이가 돈독한 부부란 걸 알아서 그런지 지켜보자니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있어야죠. 옛말에 청산과부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나이래야 아직 40이 한참 못 된 사람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자니 그 슬픔이 오죽했겠어요. 나중에는 울다 지쳐서 사람이 온종일 벌벌 떨기만 하는데 보다 못해 응급실에 보내서 좀 쉬게 했을 정도니까요. 젊은 나이에 간 사람이야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지만 문제는 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처형은 장례식 이후로 사람이 급격히 쇠약해져 갔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하고 악몽 때문인지 잠에 들기도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긴 아내가 가서 같이 자주곤 했죠. 그런데 아내가 옆에 있어도 계속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갑자기 온 집안이 폭발할 것 같다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벌벌 떨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겼는지 결국은 정신과에 처형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진단명이 안 나오니 일단 약을 먹고 꾸준히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아내가 직접 의사와 이야기해보더니 상태가 꽤 심각한 것 같다고 입원을 고려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좌절했어요. 지금도 저리 힘든데 병원에 입원해선 나아질 수 있을까? 저러다 영영 언니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니 덩달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바짝바짝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하지만 치료를 받은 지 석 달째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행히 상담 과정에서 점차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하셨고 다만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은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으니 일단은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상태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처형 혼자 있는 게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처형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태가 좀 좋아져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버틸 만한 수준이 되니 그때부터는 술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처형을 지켜보면서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찾아봤기 때문에
차라리 술 마실 정신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내는 저러다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고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도가 센 정신과 약과 술을 같이 복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중간에서 불안해하는 두 여자를 달래려니 참 골치가 아프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내 말 맞다나 혹시나 처형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매일 찾아와도 싫은 티 내지 않고 술을 같이 먹어주었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면서 우울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게 좋을 사람은 없지요. 다만 이것도 친인척 간에 내가 해야 될 도리다 생각하면서 그저 꾹 참고 견뎠습니다. 혹시나 여행이라도 자주 다니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아내랑 둘이서 여행도 자주 보내줬죠. 그러다 보니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처형의 심리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평소에 멀쩡할 때는 못 느껴도 마치 바람이 꽉 찬 풍선 같은 건가 봐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점이 그 자리를 비집고 두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처형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일주일에 2-3번은 마셨고 술에 취하면 갑자기 안아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에게요. 제부 미안한데 나 좀 안아줘요.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우, 그러세요? 아니,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갑자기 왜 그러실까? 우리 처형 힘내셔야죠. 저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처형을 토닥거리며 안아줬죠. 그런데 처형은 가볍게 안아 토닥거리면 갑자기 제 품을 으스러지듯이 세게 꽉 껴안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정말 그리워요. 이렇게 꽉 안으면 너무 따뜻하고 남편 냄새도 그립고요. 추울 때는 이렇게 꽉 끌어안아야 되는데. 처형은 희미한 목소리로 제게 중얼거렸고 전 너무 놀라서 빠져나가려고 아등바등하며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우스운지 깔깔대고 웃기만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낯이 뜨겁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처형을 거실에 재워놓고 아내에게 핀잔해줬죠. 너는 아까 처형이 그러면 말려야지 웃고만 있으면 어떡해. 재밌는 거야 정말? 하지만 아내는 제 말에도 또 뒤집어질 듯 웃기만 합니다. 아까? 아니, 갑자기 자기 당황하는 표정이 너무 웃겨서. 귀여워. 자기는 어디 가서 바람은 못 피겠더라.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참 좋기도 하겠다. 자기는 내가 속이 편해 보여? 자기는 몰라. 언니가 얼마나 사람 가리고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더 짠한 거야.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겨줘. 안아주고. 지금 누구의 품이라도 필요할 거야. 나한테도 가끔 안아달라고 많이 그래. 안아주는 게 실제로 사람을 안정시켜주기도 한대. 아내는 어느 뉴스에서 읽었다며 포옹이 안정과 행복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아내 보기가 뜨끔해서 그렇지 저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도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었지요. 어쨌든 처형의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사실이었고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안아주는 것쯤이야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처형은 술에 취하면 가끔 저더러 포옹을 해달라고 했고 저도 적당히 맞춰주긴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처형의 보챔은 심해져만 갔어요. 어떨 때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맞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뜨악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형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온 거였어요. 원래는 다음날 새벽쯤에 도착하기로 한 거였는데
마침 어머니가 기차 시간을 잘못 오해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도착하기 전 어머니가 저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숱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못했고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전화기를 어디다 둬서 못 받았어요. 인사해요, 엄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먼저 처형을 어머니께 인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처형을 보고 역시나 좀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게 처형의 사연을 들은 터라 처형을 가여워하면서 따스하게 안아주었죠. 힘든 일 겪었는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하면서요. 처형도 제 어머니의 포옹에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오고 난 이후부터 무슨 끈이라도 풀린 건지 처형은 술을 병째로 들이키기 시작했고 그 뒤부턴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벽을 향해 마구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희야 익숙했지만 어머니에겐 아니었던지라 저도 그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보다 민망했는지 처형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며 강제로 처형을 집으로 보내려 했어요. 허나 처형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고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절대 집에 안 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집 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처형의 중얼거림에 모두가 어려운 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처형이 제 몸을 끌어당기더니 품으로 파고드는 거였어요. 제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요. 품이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다. 얼른 안 떨어져? 저희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셨고 보다 못한 아내가 소리를 쳤지만 처형은 그럴수록 절 더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해라. 왜 자꾸 이 사람한테 안아달라 그래? 맨날 남자가 그립대. 그럼 남자 사겨. 언제까지 혼자 살 것도 아닌데 이게 맨날 무슨 청승이야.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술 좀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위로받고 싶은 것도 안 돼? 위로 좀 받으면 안 되니? 그러니까 무슨 위로를 맨날 남자 끌어안고 하냐고. 누가 위로 받지 말래? 이 사람 지금 얼어있는 거 안 보여? 이제 좀 그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자꾸 술 먹고 이상해지는 건데? 남자 냄새는 무슨 솔직히 변태 같아. 아내도 처형이 힘든 건 알았지만 자꾸 저에게 그러니 화가 난 건지 그날은 버럭하며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처형은 눈이 풀린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곤 처형도 이내 날선 말을 퍼부었고 이는 자매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넌 내맘 몰라. 마음에 구멍 난 거 그거 모른다고. 산 사람 묻은 심정. 막말로 네가 어떻게 알겠어. 겪어보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알고 있겠냐고. 힘내라는 말? 그거 하나도 위로 안 돼. 알아? 언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언니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됐어.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처형은 그 길로 뛰쳐나가 버렸고 아내랑 저는 혹시 처형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봐 불이 나게 뒤쫓아갔지만 처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내는 횡단보도 위에서 그만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아내를 근처 공원 벤치로 데려가 앉아있게 한 후 혼자 처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처형은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형의 생사를 확인한 후에야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닌 잠도 못 주무시고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 승민아, 원래도 저러는 거니? 널 막 껴안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저는 어머니 앞에서 둘러댈 말이 없어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처형이 이러는 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널 그렇게 꽉, 그것도 며느라가 보는 앞에서. 난 아까 아주 깜짝 놀랐다. 심장이 멎을 뻔했어. 그의 아내는 오늘 좀 유독 심했던 것 같다며 어머니를 겨우 달랬지만 어머닌 찜찜한 표정으로 내내 집에 계시다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저도 아내도 처형의 행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보니까 술 깨고 나면 이런 일을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요. 술도 잘 못 마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니 저희 부부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한 몇 달 그러다 말면 몰라도 앞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마실지도 모르고 저러다 사람 건강이라도 해치면 옆에서 안 말리고 지켜본 우리 부부 책임이 될 것 같고 또 언제까지 처형을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어제 술 취한 사람한테 너무 잔소리한 게 미안하다며 처형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문까지 따고 난리를 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은 없고 특별히 이상한 흔적도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 말로는 여행 가방이 없어진 걸 보니 짐 챙겨서 어디론가 떠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아내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소리를 해서 아픈 사람한테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 일단 좀 기다려봐. 경찰도 그러잖아.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별일 아닌데 왜 사람이 연락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그날 집까지 잘 데려다줬고 자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어딜 갔어도 아침에 맨정신에 갔을 거야. 당신이 그 소리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나쁜 생각하지 않아. 저는 최대한 아내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아내는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고 담담한 척했지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처형도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다행히 이 걱정은 불식되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고 한 보름 뒤에 지방에서 검문소를 지나는 처형을 찾았고 본인은 여행 중이라고 경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너무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이러다가 진짜 지연이 때문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거봐, 처형도 애도 아니고 옆에 우리도 있는데 뭐 크게 잘못될 게 없다니까. 자기도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돼. 알겠어. 아내가 지난 며칠간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터라 저는 일단 아내를 집으로 보내 잠을 자게 했습니다. 다행히 처형에게선 몇 번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던지라 저희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요 며칠 어쩐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던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뜬금없는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혹시 언니한테 새 남자 생기면 좀 나아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새 남자? 동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인데 벌써? 그게 아니라 언니가 자꾸 술만 마시면 외롭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런 소리 하겠어? 남자 만나서 나을 병이면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딨어. 그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거 다 외로우니까 하는 소리지.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야. 남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죽은 동서가 그리운 거야. 남자 찾는 거면 미쳤다고 술 먹다가 나한테 그렇겠어? 나도 그 속은 다는 모르지만 처형이 날 끌어안으면서 계속 슬퍼하잖아. 우리 보기에 이상한 거지. 자기도 나름으로는 다 속으로 삭히는 거야. 사람이 암만 술 취해도 없는 본심이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조금 감정이 환기되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알아본 남자는 있고
찾아봐야지, 이제부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믿어줘야지. 괜히 그런 노력하지 말자. 소개시켜 주더라도 처형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해주자고. 아내는 처형에게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걸 느끼는 모양인지 이런저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처형이 돌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공부한다면서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신경정신과 에세이 같은 걸 잔뜩 빌려오고 백과사전이나 논문도 읽어보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봐봐.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안 아픈데 몸에는 아픈 증상이 나타난대. 언니도 형부 돌아가시고 한참 그랬거든. 왼쪽 어깨에 감각이 없다 그러고 팔을 못 쓰겠다 그러고. 아, 그런 것까지 공부하고 있었어? 그런 건 네가 책 읽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마라. 그때 언니 진짜 큰 병 든 줄 알고 온갖 검사 다 했는데 검사비만 얼마 든 줄 알아?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알아놓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별일 아니구나 그러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내는 또 처형이 술만 마시면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다며 한참 이것저것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책도 좋아하고 혼자 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처형이 이렇게 되니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언니가 빨리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 많이 답답해 뭐라도 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돕고 싶어 옆에서 공부를 시작했죠. 아내와 제가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석 달이 흘렀고 처형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긴 했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말이죠. 처형은 저를 보자마자 슬그머니 웃어 보이며 사과부터 해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연락도 안 하고 가서 미안해. 걱정 많이 했니? 나 괜찮은데 뭐하러 경찰까지 신고를 했어.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내가 그때 모진 소리해서 미안해. 아내는 처형을 보자 감정이 복받쳤는지 처형을 붙잡고 울기만 했고 처형은 아내를 한참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처형이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일단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나 저나 처형이 그 일을 당하고 난 후 음식을 하러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어쩐지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해도 되는데 왜 음식을 한다 그래?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 수육 거의 다 삶아가. 옆에 와서 숟가락 놓는 것만 좀 도와줘. 하지만 처형은 끝내 자기가 한다고 앉아있으라고 했고 저희는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처형이 직접 만든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수육에 나물들, 갓 지은 밥, 계란찜, 미역국은 무척이나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 예전에 처형이 정신이 건강했을 때 저희들 먹인다고 이것저것 삶고 지지고 볶으면서 한가득 밥상을 차려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형이 차린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한 사진처럼 다가왔습니다. 늘 함께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식사가 끝나자 아내는 처형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간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힘내서 다시 살아보자. 나 그동안 언니한테 한 말 곱씹으면서 내내 반성했어. 그리고 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책도 찾아봤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 마음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자 처형은 포근한 미소를 품으며 제 아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연아, 아니야. 네 말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어. 네가 나 그 누구보다 많이 챙겨준 거 내가 알아. 언니가 떠난 건 그냥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
여긴 그이와의 추억이 너무나 많으니까 있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떠난 거야. 떠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됐어. 아직 다 마음이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살만해. 언니, 대신 지연아, 언니 한동안 다른 데 가서 좀 살다 올게. 뭐? 또? 갑작스런 처형의 말에 저도 아내도 더럭 놀랐습니다. 이번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좋은 곳들을 발견했어. 집이랑 다 정리해서 가려고 해. 바닷가로, 산골로, 어디든 좀 옮겨 다니면서 살아볼래. 갑자기? 언제 가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일주일 후쯤 갈 생각이야. 아내는 언니가 떠난다는 말에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붙잡고 싶은 게 분명했죠. 허나 처형의 표정은 아내의 어떤 말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고 아내 역시 그걸 아는지 주저하다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꼭 언니를 영영 못 볼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아내를 토닥였지만 저도 처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죠. 그리고 처형은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마지막 작별의 저녁 식사를 했죠. 될 수 있으면 우울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노력했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처형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나 지어볼까 해. 농사? 언니가 농사 어떻게 짓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외할머니 농사 짓다가 허리 다 꼬부라졌잖아. 엄마는 평생 그거 푸념했고. 그래도 난 할머니 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따라 밭 가꾸는 것도 좋았고 산에 열매 따러 가는 것도 좋았어. 여기 서울살이가 힘들면 그때 생각이 나곤 했거든. 정말? 언니가 그런 생각했는 줄은 몰랐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와 처형은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골 외할머니 댁에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아내가 재래식 화장실을 무서워해 꼭 언니를 데려가야 했던 이야기. 자매는 그 시절을 추억하며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얼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목구멍이 보이도록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 그거 기억나? 봄비 내렸을 때 봄비 내리면 우리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다 맞고 다녔잖아. 좋다고. 당연히 기억나지. 넌 비를 쫄딱 맞은 채로 마당을 돌아다니고 난 그런 너를 잡겠다고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즐거웠어, 그치? 아주 많이.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처형은 서글프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이가 사라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처형은 그렇게 말하고 난 뒤 술로 목을 축였습니다. 아내는 먹먹한 눈으로 처형을 바라보았지만 처형은 이제 그만 일어서야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죠. 그리고 처형을 다시 만난 건 처형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서울에 왔을 때였습니다. 처형과 헤어진 지 1년 후쯤이었죠.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 시간이 흘렀건만 처형은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그늘진 얼굴로, 조금은 축 처진 미소로요. 곧바로 저희는 처형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위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옥상 테라스에 작은 식탁을 놓고 저녁상을 마련했죠. 아내는 처형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올려놓았고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숟가락을 들어 정신없이 식사에 돌입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처형은 식사 내내 감탄사를 끊임없이 연발했고 아내의 요리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아내는 뿌듯한지 무척 좋아했죠. 식사가 끝나자 저는 처형이 그간 다녔던 여행이 궁금했던지라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발 닿는 데는 다 간 것 같아요. 전주, 경주, 해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특히 제주도는 풍경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지 뭐예요? 그럼 그간 돈이나 경비는 어떻게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는데 여행하고 다니니까 금방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옮겨서 숙소 하나 구해놓으면 단기 일자리도 같이 구했어요. 말을 듣다 보니 처형은 어딘지 모르게 좀 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미세한 그늘은 여전했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넘치는 생활력으로 자기 삶을 잘 꾸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형이 힘든 시기를 겪고 포옹으로 절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커다란 상실감을 몸을 바쁘게 해서라도 극복하려 한 것이니까요. 그때 처형이 집에 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 술이요? 술이라는 말에 저도 아내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설마 하는 상황이 펼쳐질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처형이 먼저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주사 안 부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색했던 침묵을 깨고 웃음으로 넘긴 후 술을 가져왔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술을 먹으면서 아내와 처형은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구경하고 깔깔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해지자 처형의 눈이 벌겋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냄새 맡고 싶어요. 남자 냄새 맡고 싶어. 따뜻해지고 싶어요. 언니! 처형은 또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제 손을 덥석 잡은 후 따뜻하다며 아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죠. 있잖아요, 제부. 내가 제부 손을 잡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요. 나 이상하죠? 알아요. 나도 내가 이상한 거. 근데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봐도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건 메꿔지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그이가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이야기하던 처형은 죽은 동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은 참지 못하고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처형은 주섬주섬 손으로 술병을 찾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술이 처형의 입안으로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걸 저와 아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저에게 눈짓을 하곤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처형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참 많았어요. 그리워하느라 힘들었죠? 이젠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봐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리고 저는 조금의 어색함 없이 처형을 끌어안고 토닥여줬습니다. 처형은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그간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 고개를 내젓고 그저 꽉, 아주 꽉 처형을 안아주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숨죽이며 눈물을 떨구었고 이내 잠시 후 옆으로 다가와 처형과 절 같이 안아주었습니다. 익어가는 밤, 저흰 그렇게 서로를 오랜만에 아주 꽉 안으며 서로의 품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형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막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려던 때였죠. 처형은 경북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서 조용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했죠. 제부, 저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거기 많이 덥죠? 주말에 놀러 한번 오세요. 여기 지대가 높아서 엄청 시원해요.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지연이도 꼭 데려오세요. 아내와 저는 처형의 초대를 받고 그 주 주말 차를 몰고 처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있는 마을이더군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선물을 사올 걸. 벌써 1시간째 마트 하나 안 보이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나? 아니야,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는 대도시가 그렇게 많이 안 멀어. 계속 시골길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내와 저는 한참을 헤매다가 처형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TV에나 나올 것 같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처형이 양손에 하나씩 든 복숭아를 머리 위로 흔들며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처형 아니야? 저 뭔 시골 소녀도 아니고 복숭아는 왜 흔들고 있어? 글쎄, 언니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처형의 안내를 받으며 원두막으로 갔습니다. 원두막 위에는 과일과 고기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주변으로 복숭아 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야, 경치 좋네요. 처형 힐링 제대로 하고 계셨네. 언니, 이 넓은 밭을 언니 혼자서 다 기르는 거야? 아니야.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해. 기다려봐. 곧 사람 오실 거야. 집에 술 가지러 간다고 잠깐 가셨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내 저 멀리서 얼굴이 검게 탄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손에는 아이 키만한 담금주 술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 멀리서 손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작스런 농촌 아저씨의 등장에 저희 부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분은 처형의 새로운 남자친구였어요.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곧 혼인신고를 한다더니 이제 새 남편이 되겠죠. 마땅히 축하부터 하고 볼 일이었지만 워낙에 도시적이고 지적인 데다가 우아하기까지 한 처형의 남편이 되기에는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만난 지 30분 만에 런닝셔츠 바람이 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분의 검게 탄 두 어깨와 농사에 적합한 떡 벌어진 체격, 한눈에 봐도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은 외모에 저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이미 그분에게 홀딱 반한 듯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분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년 전 처형은 생각도 좀 정리할 겸 이곳에 내려왔고 이곳의 자연 풍경에 반해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장님께서는 일단 조금 경험해보라고 하시면서 이분의 밭에서 일하도록 주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된 거죠. 굳이 농촌 총각의 밭을 소개해 주신 것도 아마 이장님 나름의 속셈이 있으셨겠죠. 그래갖고 제가 먼저 딱 고백을 해버렸다 아닙니까? 도시 여자라서 택도 없을 줄도 알았는데 워낙 미인이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버리자 이라고. 처형의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처형에게 다가갔는지 한참을 늘여놓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방청객이 되어 열심히 들어주었지요. 이야기하는 거에 목이 많이 말라 계셨는지 처형과의 연애 스토리를 너무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잡았고 어떻게 키스를 했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요. 민망한 나머지 중간에 안 들려주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곤 관뒀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부부는 술도 깰 겸 시골길에 산책했습니다. 난 언니가 저렇게 몸빼바지 입고 농사일하는 걸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 아까 남자친구분이 39이라고 하셔서 그게 더 깜짝 놀랐다. 여기 시골이 자외선이 많이 센가? 난 언니가 또 저런 취향인 줄은 몰랐네. 남자 품이 어쩌고 하더니 확실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가슴은 엄청 넓더라. 근데 언니가 시골에서 잘 버텨내나 봐. 아까 보니까 내가 여태 살면서 처형 본 것 중에 제일 얼굴이 밝았어. 아예 사람이 바뀌었던데? 그럼 됐지 뭐. 취향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 언니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너무 다행이야. 이제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밝아진 처형의 얼굴을 상기하며 기분 좋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돌아오자 처형은 저희를 대접하겠다고 맛있는 과일과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농촌 여자가 다 되어버린 처형의 밥상은 시골스럽게 바뀌었지만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더 정갈하고 더 만났죠. 그날 처형과 남자친구분께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성화를 부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집에서 하루를 보냈고 상견례 때 뵙기로 약속을 하고 마을을 떠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처형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처형의 상처에도 그렇게 새살이 돋고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웠고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옛날의 처형 모습과 지금을 대조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아마 처형이 그곳에서 찾은 마음의 안정과 남자친구분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그리고 흘러간 시간에 상실의 상처를 잊고 처형을 다시 살아가게끔 했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진다는 말, 제겐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말이지만 처형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오히려 처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니 사람에게 진짜 팔자라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엔 전환점이라는 것도 여러 번 있는 것 같고요. 처형이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삶을 선택한 것이 놀랍긴 하지만 뭐가 됐든 그간 아파한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덕분에 좋은 휴양지도 하나 생겼고 앞으로 과일은 실컷 먹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처형의 행복을 빌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